새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경제 전망, 떠오를 유망 부동산 투자처는 이란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자, 대선이 끝나고 다양한 부동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기는 너무 섣부른 타임인데요. 근데 이제 임대차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각 변동을 예고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벌써부터 공약에 언급된 그 도시 재생 지역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공약 언급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재문 소장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대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 뭐 인천공항에서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의 어떠한 해소를 위한 어떠한 정부의 추경 예산을 비롯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핀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의 증가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의 증가에 의한 어떤 소비 증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강력한 정부 정책의 추진으로 해서 대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이라는 어떤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의 어떤 특징상 두드러지게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대형 그 개발 계획에 따르는 공약은 없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어떤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어떤 그 주택 사다리 5대 정책이라고 타이틀이 달았는데요. 결국에 이 두 개의 축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그 조금 버전을 키워서, 그리고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어떤 구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에 따르는 원주민 정착률도 높이고, 그리고 그 원주민 정착률을 높인 가운데에서 어떤 구도심의 소득 증가를 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시 뉴딜 정책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공공 지원 임대주택 등 임기 내에 약 한 85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주택 사다리 5대 정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청년주택도, 그 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그 다음에 노 세대에 있는 노후주택을 비롯해서 노인 세대들의 어떤 주택 지원, 어떤 사회 취약계층들에 따른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이제 이런 부분 공약이 발표되면서 이제 이런 공약에 따른 어떤 재원은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지금 이제 좀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뭐 좀 이따 얘기하시죠. 뭐. 또 이제 슬슬 워밍이 되면 얘기하시죠. 자, 곽 대표님 얘기해 주시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워낙 그 뭐 인수위도 없고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현재 어쨌든 박근혜 정부 이후에 지금 주택 시장이 그렇게 뭐 과열됐다거나 또는 크게 침체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과열되거나 침체가 됐을 때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도시재생 뉴딜이라든가 또는 뭐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 뭐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입법화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부가 뭐 이제 좌파 정부다 우파 정부다, 좌파 정부니까 더 많이 규제할 거다 이런 생각은
너무 그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저는 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총평을 해보자면은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겠다. 그것도 이제 싼 값에 공급하겠다. 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기다리면은 또 싼 집에서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보면 늘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안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원의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민간 공급 시장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건설사 부도나고 나중에는 주택 수가 더 모자라져서 결국은 임대료가 더 뛰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뭐 그전 정부도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도시재생 뉴딜 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신축 주택이 양질의 신축 주택이 공급되는,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기반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뭐 리모델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도시재생을 통한 지가의 상승이 일어난다면, 또는 그 건축물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그런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택의 개량이 별로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주택 개량에 드는 자금까지도 정부에서 만약 부담한다면은 이건 또 아주 큰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걸 막는 측면이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게 활성화된다면은 재개발 사업은 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만약 도시재생 사업을 너무 강력하게 추진한다면은 민간 부문이 위축을 통해서 좀 한 2, 3년 후에는 오히려 공급 축소를 통한 임대료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라시오몽 효과죠. 전문가들이 믿는 방향으로만 서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이런 우리 이재문 소장님이 얘기한 순기능이 있는가 반면에 그 곽상석 대표가 했던 순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역기능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시장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문 소장님 얘기해 주시죠. 이제 며칠 전에 그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는 어떤 그 영역을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 시내, 서울을 예를 들자면 이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에서 이제 생활권 중심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53개 지구 중심으로 이제 편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서울 광장 규모의 한 145개 5배 정도의 크기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그 지역이 동북지역, 그 다음에 서남권역, 그 다음에 서부권 위주로 해서 지금 좀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떤 상업지역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좀 상업 기능을 좀 강화해서 도시에 어떤 탄력적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깔아야 되는 게, 뭐 이런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회수석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서울시의 어떤 그 주택 정책을 대부분을 위반했던 이제 김수현 그 서울연구원장이 이제 수석으로 취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다 주요했던 분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수도 서울 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도시 정책과
도시 재생 사업 또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마 전국 단위로 이제 확대될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생활권 중심 도시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면 어떤 구도심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어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대가 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임기 내내 5년 동안 이제 나올 얘기는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보고요. 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아까 각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재개발 쉽게 얘기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주면 좋겠죠. 이제 물론 거기엔 입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느냐의 어떤 도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도시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정비, 기간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들도 많다는 얘기죠. 전국에 약 700군데 정도가 어떤 도시 재생에 필요할 정도로 이제 도심의 일부가 지금 낙후돼 있고, 그 낙후된 지역을 계속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도시는 슬럼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더 본다라면 아마 유망 지역들은 그대로 다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활권 중심 도시 계획에서 발표했던 53개 지구, 아마 동 단위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투자 마인드맵이나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는 좀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정책을 아까 지금 우리 이재문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2003년도 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조례로 이제 뉴타운이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조례 정책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 같으니까 전국으로 광풍이 일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자뷰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향성은 전혀 틀린데, 지금 서울시 정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기존의 가로정비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해주고 계속 했던 정책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우려도 분명히 저도 드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의 광역화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키운다는 얘기죠. 규모를. 근데 광역화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그게 개별 단위 사이에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좋은 정책이었기에 그때 야당이나 그 여당이나 전부 다 광풍이 불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뉴타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뉴타운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결국에 뭐냐면 이 개발의 정책의 어떤 실효성 여부나 어떤 실천 가능성이나 실현성 여부를 소비자들이 판단한 게 아니라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단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그 폭등하는 어떠한 그 부동산에 따르는 투자 이익의 실현이라는 거에 저는 몰입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전체 26군데를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기까지의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이상, 그 이상이 아마도 지구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지구 지정이 취소됐다라는 그 얘기가 맞다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이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사업도 아까 곽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아까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보완이 되겠지만, 뭐 지구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고요. 이제 원했을 경우 아니면 이제 요건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추후 발표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곽 대표한테 넘어가죠 이제. 방금 그 이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 뭐 시장 상황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사실 메가톤급 그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시가 오늘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 이제 주로 동북, 서북, 서부권에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를 192만 제곱미터를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서울 시내 전체 상업지가 한 2,500만 제곱미터, 한 뭐 7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60만 평 정도를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8 내지 9% 정도 상업지를 그렇죠. 더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종상향을 다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용도 네. 지역의 변경이 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메가톤급 변화가 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상업지가 아니었는데 상업지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땅값이 우선 크게 뛰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 늘어났으니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다 요번에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 사업자들이 이 그 상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 용적지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뭐 용도 용적지 중에서도 주거를 자꾸 짓고 싶은데 예. 비주거 비율을 너무 강요하는 바람에 뭐 30%를 강요하는 바람에 뭐 상가는 사실 좀 분양이 어렵거든요. 예, 그런 예. 측면이 있는데 비주거 비율을 또 줄여주겠다, 뭐 20%까지 줄여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새로 지정되는 그 상업지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예, 예. 사실 그런 지역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사실 상업지로 지정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역세권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2007년 경에 얘기되던 뭐 역세권 개발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하게 됐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은 뭐 탄핵 정국 지나고 또 이제 대선도 지나고 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투자자들 뭐 일부 투자자들 해가지고 좀 가격이 상승세를 약간은 타고 있어요. 예, 예. 정상적이라면 좀 5월 중순이면 전형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DSR이 뭐 DTI, 뭐 LTV 이런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7월에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느냐, 특히 이제 DSR의 뭐 한도를 얼마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촉각에 곤두서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면은 집값이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예, 예.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뭐 소위 갭 투자라고 예.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추후에 중도금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집단 대출 규제죠.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정해질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4월 전까지 계획됐던 물량들이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한 뭐 이번 주부터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청약 성적표에 따라서 또 향후 시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강남 4구에 굉장히 밀접한 예, 예. 그 영향을 줄 변수가 되고요.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북일의 분양이 있을 겁니다. 북일에. 이게 또 이제 그 지금 신규 택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여기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동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뭐 강남이라든가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강동구의 경우에는 뭐 고덕동이라든가, 고덕동은 이제 신규 분양이고요. 또 둔촌동,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또 이제 재건축 2주가 곧 시작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예상할 때는 집값이 뭐 올해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예. 뭐 저는 다른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가 그렇게 약세는 아닐 거라고, 내년이 아마 약세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내년이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탄입니다. 화성 동탄은 입주 물량이 많다 했는데 여전히 뭐 교통 여건 개선되고 뭐 입지가 점점 좋아지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도 투자자들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동안 강서구 마곡지구의 경우에는 예, 예. 뭐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거의 2배가 된 그렇죠.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이 입주를 예, 예.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규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뭐 하남 가밀지구라든가 또는 성남 고등지구에 분양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선전을 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영등포 부도심의 이제 그 개발
또 재정비 이런 부분하고 또 광명시 재건축, 과천 재건축 이런 것들도 올해 지금 하반기 이후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좀 띄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발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재건축은 뭐 핫하더라고요. 분양가 고분양가 얘기도 지금 많고 입지상으로는 또 용인될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과천은? 그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신규로 재건축 일반 분양이 나왔을 때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그 가격이 일대 지역의 선도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그 분양 보증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를 못 높이도록 이렇게 했고 또 청약 조정 지역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도금 대출도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뭐 작년 11.3 대책에서 해놨기 때문에 올 봄에 당장 과열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 메커니즘은 제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청약 가열은 일어나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작년 11.3 대책 이전에 분양을 해놓은 곳들에 쪽으로 이 분양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쪽이 선도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투자는 빠졌잖아요. 분양권 투자 기존에 분양을 한 거에 대한 그 규제는 없기 때문에 아마 올 뭐 하반기 이후에는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이제 시장의 상황을 지역별로 다 짚어봤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가 드는 관심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또는 지금 분양받는 게 맞느냐, 뭐 아주 원론적인 직답을 원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예측이라는 거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 이번엔 곽 대표님부터 대답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이거 방송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단지가 좋다 그러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큰일 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사실 저도 전문가로서 틀리고 싶지는 않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신규 분양이냐, 분양권이냐,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또는 기존 아파트냐. 이 주택에 있어서는 이 정도 한 5군데 정도로 분야가 나눠져 있다고 보고요. 나는 주택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또 뭐 토지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뭐 기타 수익형 투자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이제 소형 주택 공급,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 있었고요. 또 우리가 통계에는 잘 안 잡히지만은 기존의 단독주택을 개조하거나 해서 고시텔로 바꾼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원룸들이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 워낙 이제 공급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새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 청년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또 이렇게 지방으로 뭐 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한 공기업들의 뭐 종전부동산이나 또는 또 뭐 기존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휴 부지들 이런 곳들도 또 이렇게 소형 주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입지들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소형주택 전성 시대다 보니까 제가 방금 뭐 오늘 발표한 거지만은 상업지가 확충된다면은 이런 쪽들도 또 소형주택으로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라면은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정책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거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을 해서 투자 수익을 남기려면은 먼저 분양한 단지보다 뒤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더 높은 분양가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청약 수요층들이 몰려와야 되는 건데 11.3 대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대책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거니까 그 본인 돈으로 그거 대출금을 치른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규 분양 쪽이 리드해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결국은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일 수뿐이 없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살고 싶은 주택을 찾고 있거든요. 신축주택 위주죠. 네, 신축주택을 찾고 있는데, 그 신축주택의 공급이 중도금 대출 규제 이후에 많이 끊겨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공급해 놓은 신축주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 올해가 이렇게 보면은 전세금 비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또 대출은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추후에 옮겨갈 주택을 선택을 할 때 일단 갭 투자로 주택을 하나 해놓고 나중에 시간을 벌어서 이전하는 이제 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그런 형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기에는 뭐 돈이 없고 대출도 안 일어나니까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전세를 끼고 하나 사놨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내 집을 팔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올 하반기부터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가 사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이제 추세적으로 외곽 지역의 개발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 5월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 보면은 뭐 서울이라든가 도심 중심의 분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늘면서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익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몰고 올 여파라는 게 그 뭐 유예되고 일몰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건 둘째 문제고,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제 그 이주 물량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이런 기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이 당분간은 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시간에 쫓겨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막 몰려서 사업을 추진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재개발 투자는 이 이제 그 분양권 투자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재개발 쪽으로 많이 이전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만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정말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재개발에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곽창석 대표가 좀 길게 했으니까 이재문 선생님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또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저는 이제 우리 곽 대표하고 좀 반대 입장에 좀 서 있는데요. 일단 뭐 소형주택의 어떤 인기 추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시장은 저는 좀 관망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가 아닌 어떠한 투자를 바라보는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이 상당히 조금 그 리스크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가격 압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수량의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좀 더 바라봐야 된다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생활권 중심 도시 계획과, 그 다음에 2013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표됐던 도시재생 선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46곳. 46곳 중에 이제 창신이나 뭐 예를 들면 창신이나 청량리, 뭐 망우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이 겹쳐지는 그런 겹쳐지는 곳을 일단 스크린 하셔갖고서 그 겹쳐진 곳에 어떤 시장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재건축 재개발 물량인데, 사실 재개발은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지구 지정을 해놨지만 결국에 요건을 채우기도 힘들었고, 어떤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의견 취합을 하고 이렇게 어려워서 표류된 측면이 사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각 재건축 조합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이제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한계가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대상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과도한 쏠림 현상만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갭이라든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참 흥미로운 방송입니다. 이렇게 두 분의 강한 주장을 가진 전문가가 극명한 사고가 다른 전문가들이 계셔서 얘기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 못 나눴던 얘기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좀 미진한 얘기들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갭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세미나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합니다.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한 그런 시간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